2006년 우리 대학들은 인문학의 위기를 선언했다. 인문학 강의가 줄줄이 폐강되고 일부 학과는 간판을 바꿔달기도 했다. 반면 지금 대학 밖에선 인문학 열풍이 불고 있다. 지자체, 방송, 기업체 등 다양한 인문학 강좌들이 인기다. 하지만 지금의 인문학은 절망의 인문학이라는 주장도 있는데, 여기 유범상 교수가 제시하는 특별한 인문학이 있다. 정치철학과 사회복지를 연구하고 다양한 현장에서 시민들을 교육해온 유범상 교수. 유범상 교수가 말하는 진짜 인문학은 무엇일까? 여러분, 오늘은 좀 소크라테스 얘기로부터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인문학에 대해서. 소크라테스가 집에 있는데 후배가 헐레벌떡 뛰어왔답니다. 형님이 아테네에서 제일 똑똑하다는데 누가 그러든 신탁이 그렇게 했습니다. 신탁이라면 신의 목소리인데 틀릴 리가 없는데 사실 근데 나는 모르는 게 많아. 그래서 그때부터 소크라테스는 아테네의 가장 똑똑한 사람들을 만나면서 자기가 정말 똑똑한지를 테스트합니다. 그러면서 깨닫게 되죠. 내가 제일 똑똑하구나. 왜냐하면 나는 모르는 것들을 아는데, 나는 무지를 자각했는데 다른 사람들은 모르는 것들을 모르는구나. 그때부터 소크라테스는 무엇을 하는지 아세요? 가장 똑똑한 사람들을 만나서 찾아다니면서 질문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질문의 결과 사람들이 멘붕에 빠지면, 그리고 소크라테스한테 너가 그러면 얘기해봐. 그러면 그때 소크라테스는 됐다, 이제 집에 간다. 그리고 가는 거죠. 왠지 아세요? 다른 사람도 모르는 것을 알게 됐잖아요. 이것이 소크라테스가 얘기하는 하나의 어떤 그 산파의 역할이고, 등해입니다. 등해는 소등에 착 달라붙어서 끊임없이 물어뜯는 거거든요. 비판하는 거거든요. 저는 여기에 인문학의 원형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인문학의 뭐냐? 인문학이라는 것은 개인과 공동체를 문제 삼아서 끊임없이 물어뜯는 과정을 통해서 성찰하고 대안을 모색하게 하는 하나의 산파가 되는 것이고, 끊임없이 물어뜯는 과정에서 비판을 통해서 하나의 어떤 그 나와 공동체의 의미들을 이해하게 하는 거, 저는 이것이 하나의 소크라테스에서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인문학의 원형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한국 사회를 볼까요? 한국 사회는 굉장히 지금 많은 모순들이 있거든요. 국가는 성공했는데 시민사회의 사람들은 굉장히 지치고 힘들어 있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지치고 힘들어 있냐면 세계 노동 어떤 그 시간이 1위이고요. 노인과 아동의 자살률이 OECD 국가에서 1위라는 그런 현실이거든요. 이 상황들 속에서 나타나기 시작한 것이 희망의 인문학입니다. 희망의 인문학은 이들을 치료하기 위해서 나타났는데 거의 채 10년도 되지 않아서 최근에 절망의 인문학이 나타났거든요. 그 인문학 가지고는 이들이 치료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그 인문학은 자본의 인문학, 고급 교양의 인문학, 그리고 더 나아가게 되면 고급 사교회장을 만드는 인문학에 불과하다는 건 거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한테 무슨 얘기를 하고 싶냐면 새로운 인문학을 모색해야 된다. 그러면서 제가 이제 발견한 것들은 어떤 인디언의 우화인데, 인디언의 우화는 이런 겁니다. 첫 번째 인디언은 엄청나게 열심히 뛰다가 갑자기 뒤돌아오면 돼서 너 왜 뒤돌아보니 했더니 내가 너무 빨리 달려서 내 영혼에 쫓아오지 못했을까 봐. 그때서부터 자기의 영혼, 지친 영혼을 문제 삼습니다. 두 번째 인디언은 뭔지 아세요? 엄청나게 빨리 달려다가 갑자기 멈춰서 뒤돌아봐지고 자기 말을 쳐다봅니다. 말에는 눈가리개가 쓰여져 있거든요. 내가 열심히 뛴 것들, 저 눈가리개가 나를 앞으로 뛰게만 했구나. 저것을 문제 삼습니다. 그래서 눈가리개를 확 벗겨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벗기다는 것을 저는 이것을 필링의 인문학이라고 하고, 앞에 개인 치료의 인문학을 힐링의 인문학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인문학은 저는 필링의 인문학, 우리가 당연시했던 상식, 진리, 권력, 공동체 이런 것들을 문제 삼아서 벗겨내고 우리가 새로운 상상을 하는, 그래서 소크라테스의 산파가 되고 소크라테스의 등해가 되고자 하는 그런 인문학이 제가 생각하는 필링의 인문학이고, 저는 이번 어떤 그 강좌를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필링의 인문학의 세계로 여러분들이 인도하려고 합니다. 자, 저와 같이 여행을 떠나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어떻게 잘 보셨어요? 제가 제일 처음에 이거를 시작할 때 우리 PD님하고 작가님이 벗기는 인문학 이렇게 하면 어떻겠느냐. 그래서 이게 너무 야하단 말이야. 그래갖고 지금 유범상 교수의 특별한 시설 인문학에 대한 이렇게. 근데 어떻게 좀 들어보시니까 제대로 잘 제목을 잘 정한 것 같아요?
예, 뭐 일단은 여러분들이 오늘 저랑 친해지시려면 뭐 그렇다고 대답할 수밖에 없겠죠, 그죠? 자, 아무튼 저는 이번에 여러분들과 함께 떠나려고 하는 여행은 벗기는 인문학. 그러니까 우리가 그 아까 말을 타고 가다 갑자기 멈춰서서 그 말에서 내려서 말의 눈가리개를 벗겨서 그 이면에 있는 어떤 본질적인 것들을 보려고 하는 인문학을 여러분들과 함께 떠나보려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어떤 그것을 할 때 우리가 제일 먼저 그 뭐부터 벗겨봐야 되냐?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이게 근대 철학의 시작인데요. 과연 나는 생각할까? 혹시 나는 생각 당하지는 않을까? 이렇게 첫 번째 이제 벗겨보려고 하고요. 두 번째, 우리는 굉장히 국가가 엄청나게 성장을 해갖고 굉장히 행복한 줄 아는데 OECD 국가에도 속했고, 근데 과연 나는 행복한가? 국가는 엄청나게 성장 신화를 써갔는데 그 뒤안길의 사이는 과연 우리들의 삶은 행복한가? 그래서 이제 그 두 번째 우리의 삶을 벗겨보려고 하고요. 그 다음 이제 맨 마지막에는 이 인문학이 이제 희망을 줘야 되니까 그럼 희망은 어디에 있는가? 우리는 어디서 희망을 찾을 것인가? 이렇게 크게 세 꼭지를 가지고 8강을 구성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오늘 이제 여러분들이랑 떠나려고 하는 것은 나는 생각하는가? 이제 이것이 이제 첫 번째 주제인데요. 그렇게 떠날 때 저희가 이제 시작을 하면서 그러면 시작할 때 그래도 뭔가 이렇게 임팩이 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주제 영상을 하나씩 좀 보여주고 그것을 가지고 좀 고민을 해보자 해서 주제 영상을 하나 준비했거든요. 보니까 굉장히 많이 준비한 것 같지 않아요? 일단 좀 보도록 합시다. 팔 없이 태어난 원숭이들이 있었습니다. 팔 없는 원숭이들은 다른 원숭이들처럼 멋지게 나무를 탈 수가 없었습니다. 원숭이가 땅에서 사는 것은 여간 괴로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땅에서 나는 입에 맞지 않는 먹이나 간혹 다른 원숭이가 먹다 버린 맛없는 과일이 그들이 먹을 수 있는 전부였습니다. 맹수들이 쫓아와도 나무 위로 달아날 수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무엇보다 괴로운 것은 팔 있는 원숭이들의 놀림이었습니다. 너네는 이런 거 못 먹어봤지? 나무도 못하는 게 무슨 원숭이냐? 팔 있는 원숭이들은 걸핏하면 그들을 놀려댔습니다. 팔 없는 흉내를 내며 깐죽거리는 놈도 있었습니다. 화가 나서 잡으려 하면 얄밉게도 나무 위로 도망쳐버리기 일쑤였습니다. 참다 못한 팔 없는 원숭이 한 마리가 나무 타기 연습을 했습니다. 팔 있는 원숭이들이 전보다 더 놀려댔지만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몇 번이나 죽을 뻔한 적도 있었습니다. 다른 팔 없는 친구들이 이제 그만하라고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나무를 타다 죽더라도 평생 놀림받으며 살기는 싫었습니다. 마침내 그는 다른 원숭이들만큼 나무를 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높은 곳에 있는 좋은 먹이를 따서 팔 없는 친구들에게 먹일 수도 있었습니다. 그는 매우 행복했습니다. 자신의 노력으로 더 나은 먹이를 얻을 수 있고 더 이상 팔 없는 것이 놀림감이 되지 않게 했다는 것이 더할 수 없이 뿌듯했습니다. 확실히 그는 뿌듯함을 느낄만 했습니다. 더 이상 그를 놀리는 원숭이는 없었고 어떤 원숭이는 그를 존경하기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그 행복은 그만이 가질 수 있었습니다. 친구한테 필부터 사는 놈들, 치! 너희가 그런 먹이를 먹을 자격이나 있어? 다른 팔 없는 원숭이들은 놀림에 더해 게으르다는 비난까지 들어야 했습니다. 잘 보셨어요? 네. 여러분들은 혹시 여러분들의 자녀들한테 저 장애를 극복한 원숭이가 되라고 내 자녀들을 굉장히 몰아세우진 않았나요? 그런데 장애를 극복한 저 원숭이는 굉장히 행복했지만 어떤 문제가 발생해요? 장애를 극복하지 못한 원숭이들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은 게으르다라는 비난까지 하거든요.
제가 예전에 인문학 강의를 할 때 어떤 분이 저한테 와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제가 정말로 가난한데 교수님 제가 자랑할 게 하나가 있어요. 제 아이가 과외를 한 번도 안 했는데 서울대를 갔다는 거예요. 수시로. 그래서 좀 축하 좀 해주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라는지 아세요? 개인적으로는 정말 축하드린다고. 하지만 사회적으로는 굉장히 나쁜 선례가 됐다고.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그죠? 그래서 저기에 그 장애를 극복한 원숭이는 분명히 개인에게는 중요한 어떤 의미가 있는 일이었지만 다른 원숭이들에게는 저런 문제들이 있었다는 이런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것을 볼 수 있는 것들이 누구냐? 이거랑 비슷한 유사한 사례가 얘 누구죠? 닉 부이치치. 예, 닉 부이치치. 또 닉 부이치치와 예를 보면 태어나서부터 아까 팔 없는 원숭이처럼 선천적 장애를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장애를 극복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닉 부이치치를 어떻게 되죠? 굉장히 존경하게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장애인들한테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 닉 부이치치를 봐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또 닉 부이치치와 비슷한 사례를 갖고 있는 것이 이제 우리가 오체불만족으로 알려진 오토타케 히로타타라는 사람들도 이제 그런 사람들인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과연 우리가 생각한다라는 것들이 과연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것들이 과연 옳은지, 그리고 그 생각은 과연 나에게 어디로부터 왔는지 우리 한 번이라도 질문을 해본다면 우린 다른 생각을 하게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또 한 가지 이런 비슷한 이야기가 있는데 여러분 기회의 평등은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기회평등은 굉장히 좋은 일이죠, 그죠?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다 기회를 줬단 말이에요. 그런데 개천에서 용납니까? 강남에서 용납니까? 우리가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한다면 기회의 평등